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빌딩 로비에서 박철수는 경비복의 주름을 매만졌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든 채로 말이죠. 철수 경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빌딩 청소를 막 시작하려던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 차이가 나는 경비 동료 이재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재훈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박철수에게 커피를 사주며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래, 아침 일찍 나오는 습관은 고치기 힘들어. 박철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자취방에서 아침을 먹고 6시면 어김없이 빌딩에 도착했어요.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경비님, 이거 아침에 들른 김에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이재훈이 따뜻한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런 소소한 일상이 박철수에겐 소중했습니다. 철수 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출근길에 항상 밝은 인사를 건네는 입주자 한미정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늘 박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죠. 그에게 있어 청소와 경비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별다른 의미도 불만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딩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빌딩 앞에 화려하게 정차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하나같이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조직 보스 김태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사무실이야. 마음에 드는군. 김태수는 빌딩을 훑어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죠. 김태수는 로비에 들어서며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청소 중이던 박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경비가 있었나? 노인네가? 김태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박철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래.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있겠네. 잘 부탁해, 할아버지. 김태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죠. 박철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환영합니다. 그날부터 빌딩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김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마치 건물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인 양 행동했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그들을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김태수는 빌딩을 드나들 때마다 박철수를 무시하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그 사이에 청소와 경비, 입주자들의 간단한 요청을 처리하는 일상이었죠.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부지런했습니다. 경비님,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어느 날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야. 내게는 별 차이 없어. 박철수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그의 과묵함 뒤에는 깊은 내면이 숨겨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박철수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오전 10시 빌딩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박철수는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김태수가 부하들을 이끌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미팅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김태수에게 말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갈색 액체가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이런, 실수했네. 김태수는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를 발견했어요. 이봐, 할아버지. 여기 좀 치워. 박철수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천천히 걸레를 들고 김태수가 커피를 엎지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뭘 꾸물거려. 빨리 치우라고. 김태수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퍼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네가 참 귀찮게 구네. 일 좀 빨리빨리 하지. 김태수의 모욕적인 말에도 박철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솜씨가 엿보였습니다. 입주자 한미정이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미정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김태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래. 한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박철수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박철수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괜찮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태수와 부하들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철수는 마지막 남은 커피 자국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경비님, 괜찮으세요? 한미정이 다가와 물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미정은 분개했지만 박철수는 담담했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박철수의 대답에 한미정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내면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한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 휴게실에서 이재훈은 분개했어요. 경비님, 왜 그냥 참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박철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싸움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그분들이 경비님을 무시하는 건 너무해요. 저도 봤어요. 로비에서 일부러 커피를 엎지르고.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젊었을 때는 나도 화를 많이 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구나. 박철수의 말에 이재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박철수를 바라보았어요. 경비님, 정말 대단하세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인생은 길어. 때로는 참고,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지.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아는 거야. 이재훈은 박철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단순해 보이는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는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퇴근 시간이구나. 내일 또 보자. 박철수는 경비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빌딩을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딩 주차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박철수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태수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서행해 주세요. 박철수가 손을 들어 신호했지만 김태수의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차는 곧장 주차장 안쪽 VIP 전용이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쉬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이쪽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박철수는 차에서 내리는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노려보았어요. 뭐, 내가 어디 주차하든 상관없잖아. 김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은 비상 차량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쪽에 주차해 주셔야. 박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수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박철수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게 김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날 가르치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김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주차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그 모습에 김태수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김태수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주변에서 한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르신한테 무슨 짓이에요? 한미정이 재빨리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꺼져.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김태수가 한미정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한미정은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한미정이 휴대폰을 꺼내자 김태수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미정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만. 박철수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평소 목소리와는 달리 강하고 위압적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가 한미정을 두고 다시 박철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영웅놀이라도 하시겠다고? 김태수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김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김태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김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내 팔! 내 팔이! 김태수의 비명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당황해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김태수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요. 박철수의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태수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뭐야, 이 노인네가. 당장 놔. 너 죽을래? 김태수가 소리쳤지만 박철수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강해졌어요. 위협도 좋지 않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김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 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최상우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박철수 선배님. 북파공작원 박철수 선배님 아니십니까? 최상우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향했어요. 박철수는 잠시 최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어요.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만. 박철수의 대답에 주변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수는 겁에 질려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박철수는 그제야 김태수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이라니. 설마 그 전설적인.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주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최상우는 박철수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선배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최상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북파공작원이라면. 한미정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박철수를 바라보았어요. 흐른 물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 박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평범한 경비원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선배님, 우리 젊은 시절 함께 훈련받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최상우의 말에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너도 잘 지냈구나. 군에서 장교로 있다가 전역했다고 들었어. 박철수의 말에 최상우는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어요. 선배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때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북파공작원이고 난리야. 이 노인네가 날 폭행했다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김태수의 외침에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김태수의 부하들조차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섰습니다. 젊은 친구, 좀 진정하게. 방금 내가 한 행동은 명백한 폭행 시도였어. 여기 목격자도 많고. 최상우가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그래, 나도 봤어요. 이 사람이 먼저 경비님을 공격했고 저까지 밀쳤어요. 한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님은 제 이름이 박철수입니다. 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북파공작원이란 말은 이제 잊어주십시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그저 이 빌딩의 경비원일 뿐입니다. 박철수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요원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선배님, 최상우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젊은 시절 그분은 전설이었습니다. 최상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 수십 명을 상대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이십니다.
최상우의 말에 모두가 박철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이 매일 마주치던 경비원이 알고 보니 국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경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재훈의 말에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어요. 대단한 건 없네. 지금은 경비원일 뿐이야. 박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김태수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채 부하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경찰 불러. 김태수가 부하 중 한 명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는지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불렀어요. 한미정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신고해야죠.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차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사람이 저희 경비원님을 폭행하려 했어요. 저도 밀치고요. 한미정의 증언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김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공포만 남아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김태수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당신도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박철수에게 다가왔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김태수 씨가 주장하기로는 당신이 그의 팔을 심하게 꺾었다고 하던데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의 대답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상우가 경찰관들에게 다가왔어요. 경찰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상우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상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은 박철수 선생님이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북파공작원 출신이시죠. 저도 예전에 군에서 복무할 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상우의 말에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박철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북파공작원이라면 전설적인 특수 요원들 말씀이신가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경비원으로 살고 계시지만요. 최상우의 설명에 경찰관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박철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군에 계셨는데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박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옅은 회한이 스쳤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한쪽에서 김태수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이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김태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를 더 세게 잡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김태수에게 경고했습니다. 김태수는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끌려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마저 이제는 그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박철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빌딩을 청소하고 경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 빌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주자들은 박철수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박철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박철수 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한미정이 로비를 지나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이재훈은 박철수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동료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특수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경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박철수의 대답에 이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닌 인생의 멘토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사건이 있던 날 저녁, 박철수의 이야기는 빌딩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조용한 경비원이 알고 보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빌딩에 계셨다니. 사람들은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에게 있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죠. 사건 다음 날 한미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있었던 일을 SNS에 올리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평범한 경비원인 줄 알았던 분이 사실은 전설의 공작원이었어요. 한미정은 진심을 담아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김태수가 박철수를 괴롭히던 장면과 박철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순간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물론 박철수의 신상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며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분을 만났고 그분께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한미정은 글을 마무리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네요. 북파공작원이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네요. 존경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미정의 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어요.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빌딩에서는 박철수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주자들은 그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로비를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경비실로 향했어요. 경비님, 안녕하세요. 이재훈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는 평소와 같이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었어요. 오, 재훈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훈은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어요. 경비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박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지나간 일로 자꾸 떠들면 뭐 하겠냐. 이제 그냥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야. 박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경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예전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북파공작원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재훈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지. 박철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궁금해요. 경비님은 영웅이셨잖아요. 이재훈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었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박철수의 겸손한 대답에 이재훈은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철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오후 빌딩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한미정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박철수를 만나기 위해 빌딩을 찾아왔어요. 박철수 선생님 계신가요? 중년 남성 한 명이 로비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기자 같아 보였어요. 이재훈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박철수에게 알렸습니다. 경비님, 밖에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관심이 필요 없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박철수의 말에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로비로 나가 기자들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어요. 한미정은 자신의 게시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경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글을 올린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요. 한미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네요. 박철수의 말에 한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경비님, 정말 북파공작원이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지요. 박철수의 대답에 한미정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박철수는 이제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인생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빌딩 내 소라는 점차 가라앉았고 박철수의 일상도 다시 평온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박철수는 여전히 가장 먼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할 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빌딩 관리실의 김 과장이 따뜻한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끓인 생강차가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이런 걸 왜? 박철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빌딩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김 과장의 진심 어린 말에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경비님, 이거 드세요. 제가 어제 집에서 직접 만든 약밥이에요. 이재훈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훈아, 이런 걸 왜 준비했니? 그냥요. 감사하는 마음에서요. 이재훈의 얼굴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철수는 상자를 열어 약밥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맛있구나. 고맙다. 박철수의 칭찬에 이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철수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있었어요. 오전 중 빌딩 입주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철수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경비실로 찾아와 음료수나 간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비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박철수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경비님, 이거 제가 아침에 사온 빵인데 드세요.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와 작은 선물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수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박철수는 평소처럼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미정과 몇몇 입주자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비님,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사람들은 박철수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지만 가끔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박철수의 담담한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자 박철수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빌딩 곳곳을 돌며 청소하고 점검했어요.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경비님, 이재훈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니?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이재훈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보세요. 경비님 이야기가 신문에도 났어요. 이재훈의 휴대폰 화면에는 일상 속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박철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도심 빌딩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전직 북파공작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이런.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곧 잊혀질 거야. 박철수의 말에 이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비님. 이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비님 같은 분들 덕분에 감동받고 있어요. 이재훈의 말에 박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실망시키지 않도록. 박철수의 말에 이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빌딩을 순찰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박철수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그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박철수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경비복을 단정히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청소 도구를 점검했어요.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미정이 퇴근하며 인사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내일 봅시다. 빌딩이 조용해지자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며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에게 이 빌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죠. 일은 여전히 많구나. 박철수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음 날을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박철수는 가끔 뒤돌아보며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빌딩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경비원으로서의 삶을 택했지만 이제 그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도 그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출근할 것이고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빌딩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묵묵히 경비원 일을 수행했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가 그를 향한 주된 감정이었습니다. 반면 김태수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폭행 시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평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김태수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다.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그가 위세를 떨치던 빌딩에서 이제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하나둘 그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노인한테 당해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돌아다닙니다. 부하의 말에 김태수는 분노했지만 이제 그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정이 올린 SNS 글과 그 이후의 언론 보도로 인해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조직 내에서도 그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김태수는 부하를 내보냈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어요. 단지 나이든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설적인 특수 요원이었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빌딩 로비에서는 박철수가 평소와 같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최상우가 빌딩으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이 선생님 소식을 듣고 보냈어요. 최상우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어요. 고맙네. 아직 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야. 박철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수와 그의 동료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군. 박철수의 눈에 옅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최상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어요. 최상우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때 이재훈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경비님, 큰일 났어요. 김태수 씨가 조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이재훈의 말에 박철수와 최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이재훈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김태수 씨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고 완전히 몰락했대요. 그의 부하들조차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재훈이 보여준 기사에는 폭행 전과와 권위 추락으로 조직 내 입지 완전히 상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수의 부하들은 노인한테 당해서 창피하다며 그를 비웃었다고 해요. 그렇군. 박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꽤 고생할 것 같습니다. 최상우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지. 그 사람도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 배우길 바랄 뿐이야. 박철수의 말에 최상우와 이재훈은 감동했습니다. 그의 넓은 마음씨와 지혜가 그들을 감화시켰어요. 오후 경비 휴게실에서 박철수는 동료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경비님, 인생 별거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비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생은 정말 별거 없어.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철수를 보자 밝게 웃었어요. 경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한미정이 인사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다들 무탈하면 됐지. 박철수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휴게실에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김태수는 짐을 싸서 빌딩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경비원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존경이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박철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빌딩을 청소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더 많은 미소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지나갔어.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이 평온함이야말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던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박철수의 경우처럼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 새로운 현재를 만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박철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60대에도 진정한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맞이한 첫날 밤, 그 여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연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 다담은 오늘도 은은한 차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풍경은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오후의 햇살은 한옥의 기둥을 타고 마루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던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 전 병원을 그만두고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더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헌 교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이태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보이차를 꺼냈습니다. 찻잎을 따뜻한 물에 한 번 씻어내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동안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97년산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꺼내두었습니다. 한수연이 찻잔을 내밀자 이태헌은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원장님의 안목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차향이 깊이가 있습니다. 이태헌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그려졌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서가가 있었습니다. 한의학 서적과 차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태헌이 가져다 준 문학 서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한수연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손에는 얇은 시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집을 원장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읽기 좋은 시들입니다. 한수연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태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수연은 문득 젊은 시절 병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던 나날들,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차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찻집을 닫기 전 한수연은 이태헌이 두고 간 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차향이 스미는 오후에 당신의 찻집에서
시간이 멈춘 듯 앉아있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한수연은 그 글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찻잔에 비친 달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 다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연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석준이었습니다. 수연 씨, 맞지요? 깊이가 더해진 목소리였지만 한수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의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차만 마시고 사시나요? 강석준은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차를 우리는 것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한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지 않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습관대로 찻잎을 고르고 물을 끓이고 다구를 데우는 동작들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강석준은 한수연의 모든 동작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수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여전히 고운 손끝으로 옮겨갔습니다. 30년 전 그가 알던 젊은 의사의 모습은 이제 찻집 주인의 품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떠나던 날 제가 남긴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수연의 손이 찻주전자를 잡은 채 멈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발견한 편지, 읽지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그리고 그 편지를 끝내 찾지 못했던 날들. 받기는 했습니다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수연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척했지만 그의 손등에 돋은 핏줄이 한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강석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모르시니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만드는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한수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석준도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오후의 빗소리와 어우러져 이상한 평온함을 자아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이태원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강석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아니시군요. 강석준이 벽에 걸린 한의학 서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차 한 잔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군의관을 그만두고 특전사로 갔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막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근본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수연의 찻집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기 전 한수연은 그가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의 그 편지였습니다. 한수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는 여전히 봉인된 채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차향이 가득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한수연에게는 마치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바랜 종이를 펼치자 잉크가 약간 번진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에게 제가 군의관 발령을 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연 씨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연 씨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훌륭한 의사였고 저는 그저 수련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수연 씨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살이었던 그때 그녀는 이미 대학병원 내과의 중견 의사였고 강석준은 갓 수련을 마친 군의관 지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그날 병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 씨가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 씨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제가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찻집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찾아왔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수연은 무언가 예감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부터 원장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태원은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대학에서 막 부임한 교수였습니다. 병원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원장님을 뵈었지요. 의학 서적을 고르시면서도 문학 코너를 기웃거리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태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종종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항상 멀리서였지만 원장님께서 환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석준 군의관과 가까워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원장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던 모습도. 하지만 저는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찻집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이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선택하실 때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석준의 편지가 아직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한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개업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던 원장님이라 찻집을 열었다는 것이 어쩐지 운명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차가 있습니다. 한수연이 꺼내온 것은 오래된 보이차였습니다. 20살 때부터 모아두었던 차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냈습니다. 이 차의 숙성 기간이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시간과 같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태헌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찻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한수연은 창가에 서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백차의 향기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강석준이 남긴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어제 이태헌이 건넨 청혼 편지였습니다. 이태헌의 편지는 그의 성품처럼 정갈했습니다. 꾸밈없이 진정성 있는 문장들이 반듯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한수연을 향한 오랜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키워온 마음이었습니다. 찻집 문 앞에 걸린 풍경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백차의 맑은 향기 속에서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날들, 이 찻집을 열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차를 마시러 오는 이태헌의 모습까지 강석준과 재회한 이후의 나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찻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비 오는 날 찻집 앞을 지나치는 그의 뒷모습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30의 나이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찻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다기들이 차분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다기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시절 첫 월급으로 산 찻잔,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며 구입한 다관, 그리고 이태헌이 선물한 찻솔까지. 저녁이 되어 찻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옅어졌습니다. 한수연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찻집의 등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 놓인 두 통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찻잎을 고르고 물을 끓이고 다구를 정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태헌과의 혼담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예식 대신 작은 다과회로 혼인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성품과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중한,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수연은 강석준의 편지를 오래된 찻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뜨거웠던 사랑보다 잔잔한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작은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한수연은 오래된 보이차를 우려냈고 이태헌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공간은 차향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실을 오가며 바쁘게 보냈던 날들, 강석준과 나누었던 짧은 사랑, 그리고
그 후의 긴 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듯 그녀의 삶도 그렇게 익어갔습니다. 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한수연과 이태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숙성된 명차처럼 깊이와 여운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한수연의 찻집은 평소와 다른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찻잔에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찻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이곳에서 작은 다과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옥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는 이미 몇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노란 은행잎들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침 일찍부터 닭이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찻잔은 특별히 골라둔 것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한 명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은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태원도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다과회는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한수연이 직접 우려낸 차가 하객들에게 전해졌고 은은한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석준이었습니다. 그는 군복도 정장도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다른 하객들과 같이 맞이했습니다. 이태원의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조용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강석준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수묵화 한 폭처럼 고요했습니다. 다과회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강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원은 고요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석준의 축사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한수연과의 인연을 단 한마디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를 마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듯 인생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축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강석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수연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수연의 손끝이 찻잔 받침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러나 강석준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은행잎을 밟는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과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석준이 말하려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그리고 왜 끝내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마음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 둘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에 놓인 찻상들이 치워지고 은행잎들이 마당을 노랗게 수놓은 채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수연과 이태헌은 찻집의 불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그날 밤 한수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은행나무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석준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찻집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한수연은 창가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찻잔의 윤곽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더라도 이제 그녀의 삶은 이태헌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혼식을 마친 후 한수연과 이태헌은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마당에는 아직 은행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평소처럼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공간이 된 찻집에서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태헌은 창가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 한수연의 모습이 달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찻잔을 내려놓자 이태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한수연의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미 한수연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헌의 이야기는 199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 한수연을 본 것은 대학병원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대학에서 부임한 신임 교수였고 우연히 들른 의학도서관에서 한수연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환자 차트를 검토하며 공부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이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이태헌은 자주 한수연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진중한 태도,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강석준과 가까워지는 과정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헌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석준이 떠난 후 한수연이 힘들어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들을, 그녀가 필요로 하는 의학 서적들이 항상 그녀의 자리 근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짧은 시구들을. 이태헌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배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한의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찻집에서 이태헌의 고백은 마치 오래된 차의 향처럼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길에 언제나 이태헌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한 밤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있었을 이태헌의 시선까지. 이태헌은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한수연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찻집 밖으로 달빛이 점점 옅어져 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수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태헌의 고백은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달빛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한수연은 천천히 한복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이태헌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차를 우리던 그녀의 고운 손끝이 이제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치명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태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한수연의 머리맡에서 떨어진 비녀가 바닥에 소리 없이 굴러갔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둘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섞여들었습니다. 이태원의 손끝이 한수연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은 평소보다 늦게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지만 차를 우리는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태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수연은 문득 강석준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축사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녀는 강석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한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태헌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도 정장도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도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그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떠난 것이 정말 그녀를 위해서였는지. 강석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수연이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수연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한수연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강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의 말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수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온 한수연을 반기는 것은 이태헌이 준비한 따뜻한 차와 그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는 온전히 과거가 되었고 현재는 이태헌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한수연은 이태헌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찻집을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차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찻집 다담은 이제 한수연과 이태헌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우리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찻집 마루에 길게 들이울 때면 이태헌은 책을 읽고 한수연은 차를 우렸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되었고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아침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수연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석준이 보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해외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늘 간직해왔던 젊은 시절 한수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수연 씨,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더욱 깊어졌네요. 차를 우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태원 교수님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수연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태원이 그녀의 뒤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한수연은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담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태원은 더 이상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았지만 찻집에서 문학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한수연은 때때로 그의 강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젊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이태원이 한수연의 허리를 살며시 끌어안았고 한수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찻집의 서가는 이제 한의학 서적과 문학 서적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한수연은 가끔 의사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는 매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은은한 달빛 아래서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니 무색할 만큼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 갔고 서로를 향한 애정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수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중년의 고독한 시간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이태원은 매일 아침 한수연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보이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을 내었습니다. 찻집 다담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차향이 피어오르는 아침부터 달빛이 스미는 밤까지 그들의 일상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